엄마, 사업자금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고집 부리시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써버리시는 게 맞아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엄마, 저희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갔어요? 엄마 돈이라지만 가족인데 이건 너무해요.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평생 내 고생을 본 적이 없구나. 돈이 너희를 망치고 있어. 그걸 보는 게 엄마한테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야. 엄마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6세 박영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열심히 살며 자수성가로 작은 이불 가게 하나를 번듯한 상가 여러 채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성공했다고들 하지만 제 인생에는 큰 아픔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엇나간 제 가족 이야기, 그리고 제가 내린 결단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용기 내어 이 이야기를 꺼낸 만큼 여러분께서도 공감과 위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불 가게를 시작한 건 제 나이 46, 1993년이었습니다. 부산 중앙시장 구석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이 반대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서 장사를 한다고 하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 자식들 셋을 더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큰딸은 그때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 작은 딸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애들 학원비도 보태고 싶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시장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불 배달도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카드도 없어서 현금으로만 거래했는데 매일 저녁이면 그날 번 돈을 꼭꼭 세어서 통장에 넣었죠. 그러다 1997년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우리 큰딸은 대학교 1학년, 아들은 고등학생, 작은 딸은 중학생이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가족의 가장이 되었죠. 낮에는 이불 가게에서 장사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 일도 했어요. 주말엔 남의 집 이불 빨래를 받아다가 밤새도록 빨고 다림질도 했고요. 그렇게 3년을 버텼더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이불도 취급하게 되었고 호텔에서 대량으로 주문도 받기 시작했죠. 우리 큰딸은 의대에 다니느라 등록금이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늦춰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늘 사업 얘기를 했고 작은 딸은 예술을 하겠다고 디자인과로 갔죠. 자식들이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게 해주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2003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해운대 땅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해운대에 땅을 샀죠. 그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왜 멀쩡한 가게 놔두고 무리하냐고요.
하지만 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 줬습니다.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2010년에는 그 땅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우리 큰딸은 대학병원 의사가 되어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과 결혼의 손주도 둘이나 뒀고 아들은 무역회사를 차려서 승승장구하다가 첫 결혼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죠. 작은 딸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모은 재산이라면 해운대 상가 건물이 제일 크고 중앙시장의 이불가게는 아직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대로 두고 있어요. 또 적금이랑 주식으로 모아둔 것도 꽤 되죠. 어느 정도냐고요? 글쎄요. 시가로 치면 한 200억 정도 될까요? 작년 말 제 나이 76이 되어서야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큰딸에게는 해운대 상가 1층이랑 2층을, 아들에게는 3층이랑 4층을, 작은 딸한테는 중앙시장 가게와 적금을 주기로요.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엄마, 이렇게 큰 선물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니, 저희가 이제는 효도하겠습니다.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걸요. 재산을 넘겨준 그날부터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지 한 달.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저를 모시겠다고 했고, 큰딸은 매주 건강검진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 용돈 걱정 말라며 4달 큰 돈을 약속했고, 작은 딸은 저와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고 했죠.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사업 확장할 기회가 생겼는데 해운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에 썼니?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주식 투자가 좀 잘못됐어요.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주기로 한 상가 임대료를 담보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제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저 사업 다 망했어요. 회사부도 위기예요. 제발 건물 담보 대출만이라도.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오는 난리가 났죠. 며칠 뒤에는 아내와 함께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니 제가 거절하자 돌변해서 상가 물려받을 때는 제 명의로 해야 한다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시냐면서 고성을 지르고 가버렸어요. 그 후로는 술만 마시면 밤마다 문자를 보내고 협박성 전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 즈음 큰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가지고 계신 통장 좀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딸의 호의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자기 자식들 유학 자금을 마련하려는 속셈이었더라고요. 큰딸은 겉으로는 품위를 차렸지만 그 속내는 더 독했어요. 자기 아들 의대 본과 등록금이 필요하다며 제 통장을 요구하더니 제가 거절하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하시는 게 위험해요. 내가 의사니까 엄마 치매 진단서를 떼주면 후견인 지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남편인 사위까지 동원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큰딸은 저보고 인지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면서 마치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했죠. 심지어 이웃들에게도 우리 엄마가 요즘 돈 관리를 잘 못하신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작은 딸은 또 어땠냐고요? 저와 함께 살기로 했으니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직장도 안 다니고 프리랜서라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생활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카드로 비싼 옷을 사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죠. 작은 딸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 집에서 살면서 제 카드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니 어느 날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 집을 자기 집인 것처럼 파티를 벌였어요. 술병들이 널브러지고 집안이 엉망이 된 걸 보고 화를 내자 엄마는 너무 구식이에요. 이 집도 어차피 나중에 제거될 텐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자기 사업 자금이라면서 제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들키자 나중에 갚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인색하실 줄 몰랐어요. 라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 취급했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몰래 제 통장을 가져가서 재테크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항상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을 가져가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다 날린 거죠. 며느리는 무릎 꿇고 빌더니 남편인 제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더 교묘했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친절하게 병원에 모시고 다니더니 나중에 보니 그게 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어요. 제 명의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저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던 거죠. 거기다 제 도장을 몰래 복제해서 은행 대출까지 알아보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심지어 아들 몰래 부동산에 제 상가 건물을 내놓고 다녔다는 말도 들려왔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라고 고백했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 손주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의 의대생 아들이 할머니, 나중에 병원 차릴 때 지원해 주실 거죠? 라고 하더니 작은 딸의 대학생 딸은 할머니가 나한테 해운대에 가게 하나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자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시작됐어요. 큰딸이 남동생은 이미 받은 재산으로 투자해서 날렸으니까 더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자 아들은 누나는 남편이 의사라서 잘 살면서 왜 그러냐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작은 딸은 언니 오빠는 벌써 돈 다 받았는데 나는 가게 하나로 끝이냐면서 불평했고요. 이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가 며느리가 술을 좀 마시고 실수로 가상화폐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대성통곡을 하고 큰딸은 제가 모은 돈을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며 나서고 작은 딸은 이참에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날 밤 혼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돈 앞에서 서로를 헐뜯고 의심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제가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 모르게 제가 가진 모든 부동산과 재산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제가 자식들에게 어떤 시험을 했느냐고요. 제가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의해서 제가 몰래 숨겨둔 재산이 더 있다는 소문을 내기로 했어요. 해운대 땅을 살 때 제 명의로 된 다른 땅도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실, 일부러 그런 척한 거였어요. 자식들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전 일부러 전화를 걸었어요. 큰딸한테 전화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죠. 의사인 큰딸은 바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제 가방부터 뒤지더군요. 서류나 통장을 찾으려는 게 보였어요. 병원에 데려가면서도 계속 제 옆에 있던 가방을 주목하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큰딸은 의사 동료들을 불러 모았어요. 진찰실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의식이 있을 때 서류 작업을 빨리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치매 검사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들은 2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왔어요. 오자마자 간호사한테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입원하시면 보험금 나오나요? 실비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은 계속 제 손가방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딸은 전화를 받고도 3시간 넘게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집에 먼저 들러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대요. 병원에 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많이 아프세요? 라고 하면서도 아들이랑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변호사님이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게 해드렸어요. 네, 김 여사님 비상금이 300억이라고요? 그걸 어디 보관하고 계시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들은 갑자기 간호사를 불러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라고 했고, 큰딸은 의사 친구들 불러다가 저를 특진까지 받게 하더군요. 작은 딸은 갑자기 제 발을 주무르면서 엄마, 내가 이제 곁에서 잘 모실게요. 라고 하고요. 심지어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자식들끼리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언니가 의사라고 어머니를 독차지할 순 없어. 오빠는 회사 망해놓고 무슨 염치로. 언니 오빠는 벌써 재산 받았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그날 밤, 전 일부러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잠든 척했어요. 그러자 자식들이 모여 앉아 속삭이더군요. 저기 서류 가방 안에 뭐가 있을까?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 있을까?
우리 지금 찾아볼까? 결국 제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전 눈을 번쩍 떴죠. 뭘 찾고 있니? 자식들은 마치 도둑이라도 잡힌 듯 당황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밀었어요. 오빠가 하자고 했어. 아니야, 언니가 먼저. 다음 날 아침, 전 멀쩡하게 일어나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놀란 자식들이 말렸지만 전 이미 충분히 다 봤거든요. 그들의 진심을. 그 일이 있고 난 뒤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가 더 효자인지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죠. 큰딸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혈압을 재주고 영양제를 놓고 갔어요. 명품 백도 사다 주고 비싼 한약도 지어왔죠. 심지어 자기 병원에 VIP 병실을 하나 비워두고 어머니 전용 병실이라고 써붙이기까지 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주치의가 되어 드릴게요. 스문의 시간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들은 더 심했어요. 회사 일도 제쳐두고 매일 저녁을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죠. 비싼 식당은 죄다 예약해놓고 주말마다 관광지로 모시고 다니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 가실래요? 1등석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제 집 앞으로 자기 사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작은 딸은 갑자기 집안일에 열성을 보였어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까지 하겠다고 나서더니 아예 자기 방을 내놓고 제 집으로 이사 오겠다고 했죠. 엄마, 제가 이제는 철이 들었어요. 평생 엄마 곁에서 효도하면서 살게요. 며느리는 또 어땠냐고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왔어요. 일부러 요리학원까지 다니면서 솜씨를 늘렸대요. 주말이면 손 마사지, 발 마사지는 기본이고 페이셜 케어까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너무 과했달까. 진심이 아닌 게 보였죠. 특히 그들끼리 있을 때의 모습은 달랐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죠. 언니, 우리 순서 정해요. 어머니 모시는 날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널 보니까 불안해서 그래. 300억이면 셋이 나눠도 100억씩인데. 오빠, 언니, 우리 일단 6개월만 참아요. 엄마 마음 돌리면 되잖아요. 식사할 때도 서로 저를 독점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제가 예약해 놓은 곳이 있어요. 안 돼요. 오빠, 이번 주말은 내가 먼저 말했잖아요. 야, 너희들 다 비켜. 어머니 건강검진은 내가 먼저 잡아놨어. 심지어 선물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듯 했죠. 엄마, 제가 사온 한약이 더 좋은 거예요. 오빠가 사온 건 효과도 없어요. 어머니, 언니가 사온 가방 말고 제가 사온 걸 매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자식들이 편의점 앞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야, 이제 우리 작전 회의하자. 어머니,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머니 방을 맡을 테니 너희는 창고랑 계단 밑을 뒤져봐. 그래도 우리끼리는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는 거지. 그걸 보는 순간 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의 달라진 행동이 결국은 300억이라는 돈 때문이었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죠.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겠다고.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해운대 상가 건물도 매각하고 이불 가게도 정리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다들 제 비밀 재산을 기대하면서 왔겠죠? 하지만 제가 꺼낸 건 노인복지센터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세우려고 해. 나처럼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 거야.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제발요.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 너희에게는 각자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만 남겨뒀으니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거라. 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큰딸이 먼저 움직였죠. 엄마, 그렇게 큰 사업을 누가 운영하실 거예요?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운영해 드릴게요. 의사인 제가 하면 의료시설도 갖춘 제대로 된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자 아들이 반발했습니다. 복지센터는 내가 운영할 거야. 사업 경험이 있는 내가 해야 수익도 날 수 있다고. 작은 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빠, 복지센터를 수익 사업으로 보다니. 디자이너인 제가 맡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야죠. 자식들은 서로 물고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구청에 민원을 넣어 건축 허가를 지연시키려 했고, 아들은 건설업자들과 결탁해서 공사 비용을 부풀리려고 했죠. 작은 딸은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재산을 노린 자식들의 횡포라는 기사까지 내보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큰딸이 저를 상대로 심신미약자 재산관리 행위 제한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의사인 자기가 보기에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면서 복지센터 건립 결정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아들은 더 교활했어요. 복지센터 부지 근처 땅을 몰래 사들이더니 주변 시세를 띄워서 수익을 노리고 있었죠. 나중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으려다가 들통난 일도 있었어요. 작은 딸은 복지센터 인테리어를 자기 회사가 맡아야 한다며 다른 업체들을 협박하고 다녔죠.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된 복지재단을 먼저 만들어서 저희 사업을 방해하려고도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세 남매가 제 집에 모여서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가 급기야 서류 뭉치를 던지고 멱살잡이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고 이웃들까지 난리가 났죠. 경찰서에서 자식들은 각자 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원하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돈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가서 복지센터의 모든 권한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양도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어요. 자식들은 한동안 제게 연락도 하지 않았죠. 아마 더 이상 자신들이 취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평생 장사하던 중앙시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시장 구경을 다니고 오후에는 복지센터 건립 현장을 들여다보는 게 일과가 됐죠.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오래전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젊었을 때부터 제 가게에서 이불을 사 가시던 할머니였죠. 그분이 제게 물었어요. 영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복지센터에 재산 다 줬다면서. 후회는 없어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죠. 후회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더 편해졌다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복지센터는 1년 뒤에 완공됐습니다. 개원식 날 자식들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중앙시장의 상인들, 오랜 단골 손님들, 그리고 이제는 친구가 된 다른 어르신들이 와주셨죠. 이제 저는 매주 2번씩 복지센터에서 이불 손질 자원봉사를 합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가끔 TV에서 저희 복지센터 소식이 나올 때면 자식들도 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작은 딸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더군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프랑스로 떠나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아들 소식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끔 듣곤 해요.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도 이혼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저를 찾아와 사정하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먼 산 보듯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복지센터 주변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센터 직원이 말해주더군요. 멀찍이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갔다고 해요. 찾아오지는 못하고 그래도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이 뒤섞여 있었겠죠. 큰딸은 좀 더 달라졌어요. 제가 하는 복지센터를 고소하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병원 일에만 전념한다고 하더군요. 저를 상대로 치매 진단을 시도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큰딸은 의료계에서도 한동안 힘들었다고 해요. 요즘은 말년을 보내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네요. 어쩌면 저와의 일을 겪으면서 무언가를 깨달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소식들은 굳이 알고 싶지 않지만 이웃들이나 지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자식들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테고 저 또한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컸을 테고 어쩌면 그들에게는 제가 한때 따뜻했던 할머니로만 기억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있듯이 저에게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매일 복지센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더 소중해졌어요.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결국은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돈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자식들을 용서하고 다시 만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전 이제 알아요. 모든 관계가 꼭 화해로 끝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장 할머니들과 커피 한잔하고
복지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며 지내요.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지만 그건 인생이 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노후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효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요.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장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수다, 복지센터 어르신들과 나누는 웃음.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해 보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서 30년간 이불 가게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하신 박영자님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마음이 재산 앞에서 달라진 자식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 아픔을 승화시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설립하셨죠. 현재 박영자님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매주 이불 손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